안녕하세요.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 이승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가야금 연주법 향상을 위한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서론, 2장은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한 소개 챕터입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론인데요.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4장,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네, 본 논문의 가장 핵심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은 총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기획과 구성, 그리고 두 번째 실행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 및 제언이었습니다. 먼저 서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했고요. 두 번째,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해외 논문의 경우 모두 음악 분야의 논문이었습니다. 국내 논문의 경우에는 음악과 연기, 무용 분야에 고르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외 음악학 논문 총 29편 가운데 17편이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와 같은 기악 분야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알렉산더 테크닉 관련 논문 중 국악 분야 첫 논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방법 및 범위 및 방법입니다. 연구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 인터뷰, 교수 환경 관찰 등 질적 자료 조사를 통한 비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음향학적 검사, 음역대 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비음도 검사 등 효과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논문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질적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질적 연구 가운데에서도 실천 연구라고 부르는 실행 연구, 실행 연구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2장은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앞서 발표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살짝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더 테크닉의 개념을 다뤘고요. 두 번째, 유명한 셰익스피어 낭독자였던 FM 알렉산더가 본인의 7대 원리를 찾아가는 발견 과정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대 원리를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3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맥락적 상호작용 이론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표와 마찬가지로 상황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목적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고 성찰의 과정을 거친 뒤 평가와 재구성을 다시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표준화된 순서와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의 상황과 연관된 요소들을 고려하는 순환적인 원리를 택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4장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첫 번째 챕터 기획과 구성입니다. 먼저 가야금 연주자들의 상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세와 주법의 잘못된 사용에서 앉는 자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연주자의 연주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가야금 연주는 오른쪽 다리를 앞쪽에 두고 가부좌를 튼 채로 양쪽 무릎을 가야금 밑에 두고서 연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기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무릎을 사진과 같이 왼쪽 발을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위치를 조절합니다. 사진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듯이 안정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매우 익숙하게 대부분 이 자세를 한 채로 오랜 연습과 연주를 진행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남학생의 상체의 모습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악기를 내려놔 봤습니다. 다리를 잘 살펴보면 위 여학생에 비해서 좀 더 왼쪽 방향으로 돌아앉은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예를 들어 허리를 세우는 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을 좀 더 몸쪽으로 당겨 앉은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쪽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 모습이죠. 다음으로 오른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가야금은 바닥에 앉아서 연주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받침대에 가야금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야금 연주자들이 같은 규격, 동일한 규격의 가야금 받침대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신장이 조금 크거나 또는 여학생들 가운데 높은 굽을 신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오른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무릎이 악기 받침대에 밀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을 의자 쪽으로 당겨 앉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기에도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자세에서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저희는 이렇게 지속하곤 한답니다. 두 번째로 상청 연주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청은 가야금 12형 가운데 9연에서 12연까지 다소 높은 음역대입니다. 9연에서 12연은 다른 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주자의 몸과 가까이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수월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사진에서와 같이 손목, 팔꿈치, 어깨를 오른쪽 밑으로 내려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하는 모습을 뒤에서 관찰해 보면 오른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대칭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상청 연주의 경우 다소 악기가 낮아서 불편하다고 여겨 오른쪽 다리를 높이고 가야금의 높이를 높이면서 상당 시간 오른쪽 다리에 긴장을 한 채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뒤에서 관찰해 보면 상당히 비대칭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법입니다. 가야금은 오른손으로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 눌러서 음정을 또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다소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섯 손가락과 그리고 손목에 강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줄을 많이 누른 모습인데요. 이때 역시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부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가야금을 배울 때도 주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저희는 학습하고 또 익혀 나갑니다. 오른손 주법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른손으로 줄을 뜯는데요. 5가지 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모아서 12연이 얹혀져 있는 현침을 따라서 연주하라고 배우고 저희는 익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과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이 때로는 불필요하게 고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계량가야금인데요. 계량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표현을 하고 또 전통음악에 비해서 템포감이 있는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주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악기에서 배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새끼손가락이 많이 고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내적 긴장으로 인한 잘못된 사용입니다. 네, 저작권으로 인해서 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집중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연주를 잘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 상태와 효율성을 간과하게 되어 과도한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과 스트레스, 무대 공포증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연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목적 설정입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고유수용 감각의 회복입니다. 오감과 더불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감각입니다. 자신의 신체의 위치나 움직임, 기분, 신체적 긴장, 체온 등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각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입니다. 이 고유수용 감각은 기악 연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감각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감각인식 오류의 수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 인류는 진화하면서 많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화되면서 의자를 비롯한 컴퓨터, TV, 핸드폰 등 많은 도구의 반복적인 사용, 또 우리 가야금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이 그 도구에 해당하겠죠. 이것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고유수용 감각이 둔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 대한 인지 그리고 감각을 인식하는 데 오류가 점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감각인식 오류를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많은 연주자들이 본인의 연주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가야금 연주법의 향상입니다. 앞서 제시한 고유수용 감각의 회복, 그리고 불필요한 긴장과 습관, 그리고 감각인식 오류를 수정한다면 연주자들은 내 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며 균형감, 협응력, 민첩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의 흐름이 유연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연주가 가능해지고 연주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게 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탈학습적 교육과 맥락적 상호작용 이론을 기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입니다. 표를 보시면 총 20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나이는 18살에서부터 40살까지, 그리고 가야금 경력 또한 10년 이하 10명, 10년 이상 10명. 알렉산더 테크닉 경험 역시 2년 이하 10명, 2년 이상 1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그룹 수업인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인 테이블 레슨과 체어 레슨.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악기 레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교사가 된 것처럼 지도 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7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전공 분야까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드디어 메인 테마가 나왔네요. 가야금 연주법 향상을 위한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먼저 총 6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1, 2, 3주차는 1차 프로그램으로 4주차, 5주차, 6주차는 2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감각인식 오류를 회복하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지면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기반한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을 따라서 활동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차 프로그램에서 가야금에 접목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주차에서는 가야금 연주법의 잘못된 사용을 관찰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고요. 5주차에서는 그 가야금 연주법을 향상하기 위해서 몸을 이해하고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서는 4주차, 5주차에서 기반한 그 수업을 바탕으로 의식적 사용을 도모하는 리허설 테크닉 8가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건설적 휴식을 통한 자기 사용의 회복입니다. 먼저 그라운딩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라운딩은 이 사진 외에도 눕는 것도 천장을 바라보고 눕거나 아니면 배를 땅에 닿아서 눕거나 또 사진과 같이 걷기, 서기, 그리고 기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적 자세라고도 부르는 세미스파인 자세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는 천정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일컫습니다. 이 세미스파인 자세와 자신의 호흡을 의식할 수 있는 위스퍼와 호흡을 워크샵 6주 내내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리의 이해와 몸의 이해와 원리 적용을 통한 의식적 사용으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자세와 주법으로의 변화입니다. 앉는 자세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분석에서도 보았지만 가야금을 오랜 시간 연주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등이 굽거나 시선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목 부분에 긴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부학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진으로도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옷에 가려져서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그려보니 생각보다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앉는 자세를 기존의 방식대로 허리를 피는 것이 아닌 우리는 좌골을 의식해 보는 것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좌골, 앉을 자 뼈골인데요. 영어로는 시팅 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야금 연주자는 수도 없이 앉아서 연습하고 연주를 해왔지만 이 좌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좌골을 확인하고 앞선 사진에서와 같이 왼쪽 발을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작은 쿠션이나 또는 수건 같은 거를 대서 그 높이를 채워 넣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좌골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상청 연주 자세의 변화입니다.
보통 이런 비대칭적인 연주 자세를 관찰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왼쪽 어깨를 내리고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기기를 통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기를 통해서 머리 그리고 목, 척추를 인지하고 또 그 흐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7가지 원리를 적용하면서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법의 변화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양쪽 두 사진은 오른쪽에 그리고 오른쪽 두 사진은 왼쪽 손의 긴장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힘을 빼자라는 생각보다는 팔의 구조 그리고 손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손과 팔을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를 의식하면서 부분이 아닌 전체 안에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이런 움직임을 함께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 전체의 협음으로써 손과 팔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탈학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이자 보컬 지도자인 와이스의 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가수들은 본인이 맞고 틀림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태도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자존감과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들은 자제심과 지시어를 통해 공연 도중 생기는 긴장을 다루는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원리를 통한 탈학습으로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의식. 선생님의 연주 방식과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자제심, 연주를 잠시 멈추어 본다. 판단하지 않음, 선생님의 연주 방식과 조언이 지금의 내 몸과 내 상황에 무조건 옳다라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지시어, 지시어를 들려주며 자신의 몸 전체를 의식한다. 중추 조절, 지시어를 통해 몸 전체가 연결되고 중추 조절이 회복됩니다. 진행 과정, 중추 조절을 회복한 몸이 순간순간 깨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스스로에게 적합한 연주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non-doing, 스스로의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선택해 나갑니다. 세 번째, 평정심으로의 변화입니다. 하프 연주자 햄 브레이커의 글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편함과 어색함은 통증으로 가는 선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통증은 몸이 주는 최후의 경고이며 통증은 부상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통증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부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의 목적 의식의 형태는 통증이 있어도 연주를 계속하는 것이다. 통증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기에 통증과 함께 끝까지 연주하는 것이 아닌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연주를 하는 방식과 움직임의 근본적인 접근이 바뀌어야 하며 통증보다 통증 이전의 어색함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는 리처드 브레년의 책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공연 전뿐만 아니라 그 후에에도 스트레스는
영향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어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스는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삶이 살 가치가 없이 느껴질 때도 있다. 그만큼 우리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몸은 거듭되는 빨간 경고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두 인물의 말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평정심으로의 변화 과정 또한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꼭 이 순서를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적용해 보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목적의식,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증, 스트레스, 무대 공포증이 생겨도 좋은 연주를 위해 연습을 지속한다. 자제심, 연습을 잠시 멈춰본다. 판단하지 않음, 내적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좋은 연주를 위해 연습을 지속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본다. 지시어를 들려주며 자신의 몸 전체를 의식한다. 중추 조절, 지시어를 통해 몸 전체가 연결되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중추 조절이 회복된다. 진행 과정,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추 조절이 회복된 몸과 마음을 통해 순간순간 깨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해본다. non-doing,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통한 의식적인 선택들이 무대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까지 연결되면서 만족스러운 연주가 가능해진다. 네, 마지막 제가 구성한 의식적 사용을 독려하는 리허설 테크닉입니다. 이 또한 보컬 지도자 와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아직 대단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습과 공연의 과정에서 긴장을 못 느낄 때가 많다. 그들은 잘못된 연습 방법이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어린 학생들이 점차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문제들과 보컬적인 장애들이 드러나게 된다. 올바른 연습 방법은 좋은 공연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8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 준비 과정입니다. 이는 워크숍에서 진행했었던 세미스파인 위스퍼와 호흡을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 수용 감각을 회복해 나가는 워밍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이해와 관찰을 통한 사용인데요. 연주자가 스스로 연주 중 본인이 호흡이 잠시 멈추었다고 판단됐을 때 잠시 멈추면서 자신의 늑골에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또 오른쪽 사진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핸즈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시어를 통한 몸의 의식적인 사용입니다. 지시어를 몸에게 언어로 들려줘도 좋지만 의식이 쉽지 않다면 사진과 같이 목, 머리 중심에 손을 가볍게 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핸즈온을 해주기도 하죠. 네 번째, 멈춤의 활용입니다. 자제심의 원리를 통해서 긴장이 자각되거나 숨이 멈추거나 또는 너무 힘든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어 봅니다. 또는 연주 중에는 노우라는 디렉션을 들려주면서 긴장을 완화시켜 봅니다. 다음, 시선의 움직임을 통한 사용인데요. 가야금 연주할 때 보통 왼손에 시선을 두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과 머리, 긴장이 발생하는 걸 자각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처럼 시선을 움직이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다 보면 목 뒤의 긴장 또는 머리가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몸의 협음을 통한 사용인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기기 또는 의자
그리고 얕은 멍키, 깊은 멍키를 통해서 몸의 협응을 도모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악상 표현의 감각적인 사용인데요. 보통 악상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힘의 양을 주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라운딩과 지시어의 사용, 그리고 협응을 통한 감각적으로 음향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의식의 사용인데요. 몸이 닿아 있는 지면을 비롯한 공간에 그라운딩을 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 실험과 평가입니다. 주로 연구자의 관찰 일기를 통해서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 연주 동영상, 현장 노트, 또 사진과 같이 대화록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작성하고 성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를 통한 재구성입니다. 개인 레슨 안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을 관찰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체 자각 설문지고요. 이는 워크샵 전후 동일 설문지를 반복 진행을 하면서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몸에 자각이 되는 긴장의 정도와 부위를 체크한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로 심층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워크샵 전후 진행을 하였고요. 워크샵 이후 자기 사용에 대한 관찰과 자각의 변화 또는 신체의 변화, 그리고 연주법의 변화를 세분화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5장 결론입니다. 가야금 연주법 향상을 위한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은 알렉산더 테크닉의 탈학습과 맥락적 상호작용 이론을 바탕으로 3단계로 설계하였습니다. 1단계 건설적인 휴식을 통한 자기사용의 회복, 2단계 몸의 이해와 원리 적용을 통한 의식적 사용으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1, 2단계를 바탕으로 가야금 연주법에 활용할 수 있는 의식적 사용을 도모하는 8가지 리허설 테크닉으로 구성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관련 교육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악기 연주에 있어서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았고 일상의 대부분은 연습으로 이루어지며 운동량도 저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 인지, 의식적인 몸 사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크샵 속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또 회차가 거듭될수록 관찰과 자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잘못된 사용을 인식하고 자신의 반복되는 잘못된 사용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잘못된 사용이 해결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가 많았고요. 다양한 감각인식 오류들을 초래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기가 좀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연구 참여자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 목, 척추, 다리까지 몸의 전반에 강도 높은 긴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긴장은 연주자로서 당연히 감당하고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단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80% 이상이 몸 사용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리를 악기 연주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의식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악기 연주의 테크닉의 향상, 그리고 통증, 무대 공포증과 같은 내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주체가 교사가 아닌 학생이 탈학습적인 수업 방식으로 자기만의 주도성과 고유성의 표출, 그 다음에 예술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진솔한 소통으로 유대감이 형성되고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연주자로서의 의식적인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모습이 매우 흐뭇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했었는데요. 네, 이는 연구 참여자들마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사용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교사의 면밀하고 지속적인 안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자면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학습도구와 활동 그리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주자 간의 다양한 편차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악 연주자들의 예술성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는 예술인들 간의 심포지엄, 예술 공연이 좀 더 활발하게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